1984년 3월 18일 일요일이었어요. 되게 옛날이죠. 84년도. 아직 쌀쌀한 이른 봄이었는데요. 이날은 이렇게 마침 오후에 비가 내려가지고 냉기가 뼛속까지 들어오는 그런 밤이었습니다. 저녁 9시에 흰색 가면을 쓴 두 남성이 일본 효고현 고시엔구치역 근처에 한 저택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집은 일본에선 좀 보기 드문 대저택이에요. 대지 면적이 330평이나 되고요. 도시 한복판에 있습니다. 근데 이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면 여기가 도시가 맞나 싶을 정도로 좀 조용하고요. 마치 숲속을 연상시키는 좀 고급스러운 정원이 나와요. 그리고 이 울타리 담장 안에는 집이 두 채예요. 한 채는 좀 오래된 1층짜리 목조주택이고요. 다른 한 채는 지어진 지 1년 반밖에 안 된 2층짜리 현대식 건물입니다. 그런데 가면 쓴 남성 2명이 이 안으로 침입을 했어요. 먼저 1층짜리 목조 건물 뒷문으로 갔는데요. 그 문에 있는 유리를 그냥 다 깨부수고 집 안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갔어요. 괴한 2명 중에 한 명은 권총을 들고 있었고요. 다른 한 명은 소총을 들고 있었어요. 그러고 이렇게 살금살금 발 뒤꿈치 들고서 안으로 들어가는데 이 집 안방에서 자고 있던 70대 할머니를 위협합니다. 옆집 열쇠 내놔. 이 여성은요, 할머니 찍소리도 못하고 서랍에서 열쇠 꺼내가지고 막 덜덜덜 걔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고 이놈들이 할머니 양손이랑 이 발을 다 묶어버리고 입을 테이프로 칭칭 감아놓고 유유히 이 건물을 빠져나와요. 그리고 원래 괴한들의 목적이 뭐였냐? 2층짜리 건물. 현대식 건물이에요. 새로 지어진 거. 할머니한테 열쇠 받아가지고 그 열쇠로 바로 옆집 건물로 들어갑니다. 문 따고 들어간 거죠. 자, 여기에는 이 집 안방에 이제 막 목욕을 마친 35세 여성이랑 7살짜리 딸아이가 있었어요. 같이 앉아가지고 드라마를 보고 있었어요. 근데 괴한이 순식간에 안방으로 들어와서는 총을 딱 겨누는 거예요. 여성은 막 누구세요? 조용히 해. 돈은 다 드릴게요. 우리 아이만 다치게 하지 말아주세요. 그러니까 괴한 중에 한 명이 닥치고 가만히 있어. 우린 돈 필요 없어. 이 여성의 손발을 꽁꽁 묶어서 침실에 가두고요. 자, 그리고 어디로 가냐? 졸졸졸졸졸 물소리가 들리는 욕실로 갑니다. 욕실에는 여성의 남편이죠. 42살의 남성이랑 7살짜리 아들, 4살 난 딸이 같이 목욕을 하고 있었어요. 이 욕실 문을 박차고 들어가서 빨리 나와. 아니 목욕하고 있는데 그 홀딱 벗고 이 남성이랑 아이들이 나오는데 총 들고 있잖아요.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남성은 당신들 뭐야? 좀 저항을 해보려고 하는데 못해요. 상대가 안 돼요. 아이들 셋은 울면서 소리 지르고 난리인데 와이프는 묶여있죠. 남자 둘은 총 들고 있지. 뭘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곧 괴한들은 남성 손에 수갑을 채웁니다. 그리고 머리에 무슨 모래주머니 같은 걸 씌워가지고 앞을 못 보게 했어요. 그리고는 빨가벗은 채로 질질질 끌고서 밖으로 나가요. 대문 바로 앞까지 딱 나가니까 빨간색 스포츠카가 투도어 스포츠카예요. 그게 부엉 오더니 문을 딱 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남성을 태워가지고 다시 또 부엉 하고 어디론가 달려갑니다. 자, 이렇게 이들이 떠난 지 한 10분쯤 지났어요. 와이프가 손발이 밧줄로 묶여 있었는데 이걸 또 금방 혼자서 풀었대요. 풀어줬나 봐요. 그렇게 옆에 있던 아이들 것도 다 풀어주고 1층으로 막 달려가서 110 경찰에 신고를 하는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신고 이제 빨리 신고부터 하고서 남편은 사라진 것도 몰랐거든요. 또 아직 괴한이 집에 있으면 어떡해요. 자, 그렇게 경찰이 오고 나서야 남편이 사라졌다 확인됩니다. 경찰은 이거 납치 사건이다. 자, 지금 납치된 42세 남성 있죠? 이 한 가족의 가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오사카 하면 제일 떠오르는 게 뭐예요? 오사카? 다리가 보여야 되는데? 그치, 글리코 아저씨. 맞습니다. 도톤보리에 있는 글리코 아저씨. 뭐 하세요? 자, 아무튼 글리코상. 저는 글리코가 이 달리기 하는 남자 이름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닙니다. 일본 식품회사 이름이에요. 이게 또 오사카에 본사가 있다고 해요. 이 회사 사장 에자키 가스히사가 바로 납치돼. 이 아이들의 아빠예요. 굴지의 대기업 사장님이 지금 납치가 된 거예요. 제가 글리코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자면 가장 상징적인 제품이 글리코 카라멜이에요. 이 카라멜 때문에 글리코라는 이름이 탄생한 건데요. 1920년대 1차 세계대전 끝나고 일본 경제가 힘들어졌어요. 이때 못 먹고 굶는 아이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느 식품 회사에서 굴에 있는 글리코겐을 추출해가지고 카라멜을 만들었어요. 그때는 이게 간식이 아니죠. 그냥 우리 먹는 사탕 이게 아니라 영양제였습니다. 이거 하나를 먹으면 밥을 안 먹어도 100m는 거뜬하게 달릴 수 있다고 해서 이렇게 양팔을 번쩍 든 달리기 선수 글리코 상이 나왔어요. 그때부터 회사 이름도 글리코라고 정해진 거라고 해요. 이 광고판이 처음 걸린 게 1935년도예요. 이때부터 글리코 간판이 총 6번이 바뀌었대요. 지금 우리가 가면 볼 수 있는 글리코상은 2014년도에 LED로 바뀐 거라고 합니다. 신기하죠, 근데? 간판이 어떻게 랜드마크가 됐을까? 이게 여러분, 매년 경제 효과가요, 286억 엔쯤 한다고 합니다. 한화로 한 2,700억 원. 엄청나죠? 간판 하나에. 그러면 다른 기업들도 여기 광고하고 싶지 않을까요? 이 자리에 글리코를 밀어내고 뭐 다른 거 하고 싶어 나는 막 롯데상 하고 싶어 롯데상. 근데 이 건물은요, 광고판 소유권이 따로 있대요. 그걸 글리코가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광고판도 따로 분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글리코 거예요. 광고비 안 내고. 전기료만 한 달에 한 160만 원 정도 나간다고 해요. 또 글리코의 다른 과자들 이야기하자면 아까 나왔던 빼빼로의 원조 포키가 글리코 겁니다. 그리고 프레츠는 잘 모르겠어. 아몬드 초콜릿도 글리코 거래요. 어쨌든 이 회사의 사장님이 납치가 된 거예요. 창업주 에자키 리치의 손주라고 해요. 자, 일단 처음에 경찰은 왜, 누가, 어디로 에자키 사장이 데려갔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80년대니까 CCTV가 많이 부족했을 거고요. 또 무엇보다 돈을 안 가져갔어요. 돈 준다고 했는데도 사람이 데려갔어. 와이프도 그랬고요. 그 에자키 사장 어머니도 돈은 얼마든지 드릴게요. 제발 살려주세요. 해치지 마세요. 아이들만 구해주세요. 이랬거든요. 근데 범인들이 돈은 필요 없어? 이렇게 소리치고 에자키 사장만 데려갔대요. 또 만약에 여러분 돈이 목적이었어요. 그러면 성인을 데려갈까요? 아이들을 데려갈까요? 통제하기 쉬운 애들을 데려가지 않을까요? 얘들 셋이나 있는데 그것도 제일 어린 애가 4살이에요. 다 무시하고 이 집에서 제일 건장한 남성 에자키 혼자 납치 갔습니다. 희한하죠? 뭐가 목적이었을까? 자, 이렇게 사건이 터지니까 수사팀이 제일 먼저 신경 쓴 게 뭐였냐면 보안이었어요. 원래 일본은 언론사들에게 조약 같은 게 있다고 해요. 만약에 납치 사건이 벌어졌다. 그러면 절대 경찰이 승인하기 전까지는, 경찰이 보도자료 내보내기 전까지는 내보내면 안 된대요. 한 글자도. 이런 조약이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서겠죠? 거기다 지금 그냥 뭐 지나가던 행인도 아니고 글리코라는 이 대식품 회사의 사장이 납치가 됐어요. 이 또 기사거리로 얼마나 좋아요. 자, 그래서 절대 보도하면 안 된다. 에자키 사장 안전부터 먼저 확인해야 된다. 신신당부했는데 다음날 아침에 아사히 조간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온 거예요. 에자키 사장 납치. 다행히 이게 또 신문이 배포되기 전에 경찰이 발견을 했어요. 회수 처리를 했는데 이미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았죠. 자, 그리고 처음으로 납치범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언제 연락 왔냐면 납치되고 나서 한 5시간 뒤에 3월 19일 새벽 1시경이었어요. 전화는 글리코의 인사부장인 후지타 기요로가 받았는데요. 여보세요? 받으니까 집 앞 온천 간판 앞에 있는 공중전화 박스에 전화번호부를 확인해라. 기리오는 빨리 공중전화 박스로 막 뛰어갔죠. 여긴 옛날에는 그 부스 안에 전화번호부 두꺼운 게 있었잖아요. 일본도 그랬나 봐요. 거길 딱 펼치니까 흰색 편지 한 장이 뚝 떨어져요. 내용은 타자기로 적혀 있었는데 요구 조건. 납치범이 요구하는 게 있긴 했어. 현금 10억엔, 금 100kg을 준비해서 내일 오후 5시까지 당신 집 앞에 갖다 놔라. 현재 환율로 한 94억 원 가까이 돼요. 네. 또 금 100kg이면 여러분 현재 시세, 지금 시세로는 150억 원 정도입니다. 물론 당시에는 금값이 훨씬 쌌으니까 이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지금까지도 일본 역사상 납치 사건으로 요구한 금액 중에는 최고예요. 돈 필요 없다며. 그러니까 돈 필요 없다고 했는데 뭐 바로 5시간 뒤에 마음이. 근데 참 오늘 사건을 쭉 들어보시면 아실 텐데 진짜 돈이 필요했던 건가? 라는 의문이 드실 거예요. 끝까지 다 보면.
자, 또 편지에는 뭐라고 적혀 있었냐? 경찰에 알리면 에자키 사장을 죽여버린다. 경찰에 우리 내부자가 있으니까 바로 알 수 있어. 우리는 지금도 회사를 감시하고 있어. 이런 협박글도 있었습니다. 근데 뭐 이미 수사팀은 꾸려졌어요. 경찰은 이 괴한들 뭐 하는 인간들일까 추측을 하는데, 자, 일단 확실한 거는 에자키 사장이 사는 집 주소를 정확히 알고 있었죠. 또 이 집의 구조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요. 가까운 사람일 확률이 높은 거예요. 여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울타리 안에 집이 두 채란 말이에요. 에자키 어머니가 지내던 본체는 나무로 된 집. 근데 여기는 경보기가 없어요. 세콤 이런 게 없어. 반면에 에자키 사장이 와이프랑 아이들과 살던 집은 현대식으로 지으면서 이 세콤 장치를 쫙 깔아놨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유리창 하나만 깨져도 바로 삐용삐용 하면서 경비원들이 출동하게 돼 있대요. 완전 최신식이에요. 이 당시에도. 근데 괴한들이 이걸 알았나 봐요. 그래서 처음에 집 안으로 들어갔을 때, 담장 넘었을 때 일부러 어머니가 계신 본체로 간 거예요. 자, 그럼 본체 안으로는 어떻게 들어갔을까? 어머니가 문 잠궈놨을 텐데 이것도 되게 치밀합니다. 그러니까 유리문을, 뒷문 유리문이거든요. 망치나 뭐 돌이나 이런 걸로 깨면 이렇게 쨍그랑 소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리문에 테두리에 테이핑을 해요. 테두리랑 대각선으로 토치로 정성스럽게 달궈요. 유리가 시커멓게 그을릴 때까지. 그렇게 훅 하고 달구다가 미리 준비한 얼음물을 쫙, 그러면요 유리가 소리 하나 없이 그냥 쫙쫙쫙 그렇게 문을 열고 들어간 거예요. 가서 어머니한테 가가지고 별채 열쇠 내놔! 그 열쇠 받아가지고 새 현대식 집으로 아주 쉽게 진입을 한 거죠. 열쇠로 열었으니까 경보음은 안 울렸고. 그렇다면 이 납치범들은 에자키 사장 옆집에 어머니가 혼자 살고 있다는 것도 알았고, 어머니가 별채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았고, 그러니까 정확히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세콤 시스템까지. 그럼 에자키 사장의 최측근일 가능성이 가장 높겠죠. 아니면 뭐 이 가족을 아주 오랫동안, 진짜 몇 달 동안 추적을 했거나 사전 답사 이런 것도 하고. 자, 그리고 이놈들을 보면 보통 치밀한 게 아닙니다. 자, 이 집 뒷마당에는 나무를 비추는 조명이 있었거든요. 수은등인데요. 에자키 어머니 말에 의하면 이 등이 한 2주 전부터 어두워졌대요. 아들한테 얘기를 했대요. 아들아, 등이 좀 이상하다. 손을 봐야겠다. 그래서 에자키가 네, 그럼 사람 좀 부를게요. 이렇게 하고 아직 안 부른 거예요. 그냥 미루고만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거 전구를 일부러 빼놓은 거예요. 그냥 우리가 아는 뭐 일반 전구라서 가만히 있던 게 툭 떨어지거나 자연스럽게 뭔가 떨어진 그런 게 아니라요. 연장이 있어야지 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괴한들이 미리 연장을 챙겨와서 조명을 일부러 제거했고 그 뒤에 범행을 한 거다. 2주 전에, 그러니까 2주 동안은 몰래 관찰을 했겠죠. 그리고 언제 들어갈까? 언제가 제일 좋을까? 근데 가만 보니까 저녁에는 이 가족들이 드라마를 보는 거예요. 또 마침 이날 납치된 날은 되게 유명한 연속극 마지막 회였대요. 이 날을 일부러 맞춘 건지 어쨌든 드라마가 하는 시간에 들어간 겁니다. 되게 치밀하죠. 그런데 며칠 뒤에 경찰은 의외로 이것들 좀 멍청한가? 하는 일이 벌어지는데요. 자, 일단 다음 날 오후 5시예요. 글리코 회사 직원이 진짜로 그 돈이랑 금 100kg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인사부장 기요로 집 앞에 딱 두고 기다리는데 안 나타났어요. 경찰에 신고한 걸 알아챈 건지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다 느낀 건지 안 나왔어요. 자, 그리고 사건 발생 3일 뒤인 3월 21일 오후 2시 반에 에자키가 발견됩니다. 어떻게 된 거냐면 집에서 한 18km쯤 떨어진 오사카 세스시 외곽에요. 철로에 그 철로 사무실이 있대요. 그 근처에서 에자키가 비틀비틀 거리면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못 먹어서 막 배짱 말라가지고 걸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다행히 에자키가 살아 있었어요. 그리고 걸을 수 있다는 건 건강에 큰 문제도 없었다는 뜻이죠. 철도 직원은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요. 이제 에자키는 경찰서로 이동을 해서 보호를 받아요. 자, 그런데 두 번째 협박 전화가 걸려옵니다. 글리코 회사로. 에자키 지금 나왔는데, 근데 이 목소리는 괴한이 아니라 에자키 사장의 목소리. 난 에자키다. 난 아직 무사해. 빨리 돈을 준비해. 또 다급한 목소리였대요. 근데 이 목소리가 실제로 에자키 목소리가 맞다고 하는데 조작된 게 아니래요. 회사에서는 아니 방금 지금 우리 사장님 발견돼가지고 경찰서에 갔는데 지금 주먹밥 드시고 계신데요? 누구세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당황했나 봐. 전화를 그냥 끊어버렸어요. 뚜뚜뚜뚜. 그러니까 범인들은 에자키 지금 탈출한 것도 모르고 그냥 모르는 상태 전화를 걸어가지고 미리 에자키 목소리를 녹음해 둔 거예요. 그 테이프를 들었어요. 바보같이. 아니, 협박하면서 납치해온 그 인질이 잘 있는지 확인도 안 했어. 에자키 사장은 무슨 일이 벌어졌고 이제 어떻게 탈출한 건지 경찰에 설명을 하는데요. 저 에자키가 집에서 목욕을 하다가 알몸으로 납치가 됐잖아요. 그때 괴한들이 완전 알몸으로 눈 가리개랑 뭐 모래주머니 같은 거 씌우고 스포츠카 뒤에 태웠어요. 그리고 어디론가 붕 갔대요. 도착을 했는데 에자키는 되게 조심스럽게 이 사람들 총 들고 있으니까 왜 그러시죠? 괴한은 당연한 거 아니야? 돈 때문이지. 그렇게 차에서 내려서 어떤 창고로 들어갑니다. 이때부터 범인들은 그 에자키 눈 가리개를 풀어주는데요. 되게 작은 낡은 창고였대요. 이 실제 창고거든요.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뭐 창문도 있고 이렇게 앞을 볼 수 있으니까 누가 날 납치했나 이렇게 봤는데 괴한이 2명이었대요. 2명인데 키는 한 170 정도고 한 명은 또 얼굴에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어가지고 얼굴 못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자키가 알몸이니까 날씨도 좀 쌀쌀할 때예요. 이거 입어! 하면서 뭘 던져주더래요. 검은색 코트랑 스키 모자. 그러게 알몸으로 입혔으면 바바리맨을 만들어놨네. 이걸 입히고 나서 에자키를 의자에다 밧줄로 꽁꽁 묶어둡니다. 에자키는 궁금하죠. 여기가 어딜까? 저들이 나를 해칠까? 죽일까? 무섭기도 하고. 이렇게 보면은 이 창고가요. 무슨 펌프도 있고 에자키가 뒤집어 쓴 모래 주머니도 있고요. 그러니까 아마 뭐 방제 관련 장비들인 것 같아. 특히 홍수 방제용. 왜냐면 여기가 이렇게 강 옆에 있거든요. 강 옆에 있는 창고예요. 그래서 혹시 범람하지 말라고 이제 막아두는 장비들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요. 에자키는 무엇보다 가족들이 걱정이 되죠. 나는 지금 납치가 됐는데 우리 가족들은 괜찮냐? 무사할까? 그래서 엄청 애원을 했대요. 내 애들, 와이프는 어딨어요? 제발 해치지 마세요. 그러니까 괴한이 네 딸도 납치됐어. 거짓말이에요. 에자키 말고는 아무도 납치 안 했습니다. 자, 그렇게 3일 동안 감금이 됐는데 먹을 것도 하나 안 주고요. 물이랑 오렌지 주스 좀 주고 과자 같은 거 있죠. 크래커를 좀 줬대요. 자, 그리고 범인들이 협박 전화에 에자키 목소리를 쓰려고 이거 말해라, 저거 말해라, 살려달라고 울어라 이런 걸 엄청 시켰다고 합니다. 그 녹음 테이프를 튼 거죠. 그러다가 괴한들이 가끔씩 외출을 했대요. 난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이제 진짜 어마어마한 사람을 잡아놓은 거 아니야. 지켜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냅두고 지들끼리 알아서 외출을 했대요. 에자키 지키는 사람도 없이 돌아가면서라도 지켜야지. 그러니까 그냥 그게 참 이게 범죄긴 한데 그래도 그게 맞잖아요. 나가면서는 금방 돌아올 거야. 너 허튼 수작하면 당신 딸 죽여버린다. 그렇게 창고 문 닫고 차 타고 부엉 가버렸습니다. 에자키는 지금이 기회다. 또 몸이 의자에 이렇게 밧줄로 막 칭칭 감겨있긴 했는데 이게 또 금방 풀리더래요. 아니 아까 그 와이프도 묶여 있었는데 한 10분 만에 풀었거든요. 금방 풀리더래요. 근데 에자키도 이렇게 좀 이렇게 하니까 풀리더래. 납치를 할 거면 그 밧줄 묶는 것부터 먼저 배워야 되지 않을까. 그 수은 등 깨고 뭐 그러지 말고. 자, 아무튼 그렇게 풀렸습니다. 걸어서 창고 문 앞까지 갔어요. 가니까 이게 문이 잠겨 있더래요, 밖에서. 근데 그 창고 문이 철문인데 경첩이 완전 녹슬어가지고 손으로 긁어도 색가루가 막 떨어지는 그런 상태 있죠. 그래서 옆에 있던 막대기로 경첩 부분을 이렇게 탕탕탕 쳤대요. 그러니까 문이 뜯겨버렸어. 발로 그냥 이 문 발로 한번 꽝 차니까 문이 열린 거예요. 이 범인들이 세상 치밀할 것 같더니 이렇게 되게 허술하게 해놓고 간 겁니다. 그래도 다행이죠. 에자키 탈출했으니까. 그렇게 경찰 보호를 받다가 기자회견을 해요. 자기가 당했던 일, 그동안 있었던 일 쭉 다 설명을 합니다. 자, 어쨌든 그러면 에자키가 무사히 돌아왔어요. 뭐 몸도 건강해. 돈도 준 게 없죠. 대신에 뭐 심리적인 충격이 컸을 테니까 가족들이랑 좀 안정을 취하고 있었을 거예요. 수사팀은 여전히 납치범을 추적을 하고 있는데 사건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도 수사팀은 피해자가 없구나, 다행이다 이렇게 안심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한 2주쯤 지났을 때 에자키 집으로 특급 우편이 하나 옵니다. 갈색깔 대봉투였거든요. 그 똥색깔 봉투 열어보니까 흰색 편지가 있어요.
편지 내용이 길어요.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빠가야로. 너 내 말 안 듣고 도망쳤지. 나랑 내 동료들은 전부 다 화가 나 있다. 약속대로 딸을 죽이라고 말하는 놈도 있다. 널 다시 납치해서 소금에 절이고 얼굴을 씻어버리자고 말하는 놈도 있다. 네 집을 다이너마이트로 날려 다 몰살시키자는 놈도 있다. 아내를 납치해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다 죽이자는 놈도 있다. 총알을 네 집에 퍼부어 버리자는 놈도 있다. 네 아들, 딸 다니는 학교에 청산가리 뿌리자는 놈도 있다. 지금은 나 혼자만 동료들이 날뛰는 걸 막고 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겠어. 이번에 우리 또 배신하면 너희 가족은 우리가 죽여버리고 말 거야. 놀랬어요. 바카야로. 근데 뭐 이렇게 놈이 많아. 괴한 2명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뭘 하겠다는 놈들이 많대. 일단 뭐 되게 단단히 화가 난 것 같아요. 뭔가 원하는 걸 못 얻었나 봐. 공들여서 납치했는데, 납치 성공도 했는데. 자, 편지를 더 읽어보면, 목숨과 돈, 어느 쪽이 더 중요하냐? 목숨이 아깝다면 돈을 준비해라. 죽고 싶다면 경찰에 연락해라. 이 오두막에서 폴라로이드 사진 5장을 찍었다. 그 중에는 니놈의 부끄러운 알몸 사진도 있다. 포커스라면 500만 엔에 살 것이다. 여러분, 포커스는 잡지사입니다. 유명한 잡지사 있죠. 근데 잡지사에서 글리코 사장 알몸 사진을 왜 사요? 같이 보낸 테이프도 비싸게 팔 거다. 사진값, 테이프값 포함해서 배상할 돈은 네 가족 한 사람당 1,000만 엔, 6이면 6천만 엔, 1,000만 엔씩 천에 담아 준비해라. 장소는 고시엔 학원 동쪽에 있는 마미 다방이다. 4월 8일까지 저녁 7시까지 나오고 돈이 준비됐다면 4월 5일 또는 7일 마이니치, 요미우리, 아사히 신문에 금발 모델 구함이라는 광고를 실어라. 이게 뭔 소리일까? 자, 일단은 몸값이 나왔어요. 6천만 엔. 6억 원 정도를 준비해라 협박을 하는데, 돈이 준비가 되면 신문사에 연락을 해서 금발 모델 구함 이렇게 보내라는 거예요. 5일 또는 7일 기회가 열려있네. 인질도 없는데 협박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인질 없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돈이 준비됐다. 이 신호를 광고로 내보냈는데 금발 모델 구함. 자, 근데 수사팀은 아니 저놈들 광고 안 실어도 돈 받고 싶어서 알아서 기어 나오지 않을까? 뭔 신문사의 광고야. 그냥 가만히 있자. 나중에 모습 드러낼 때 그때 체포하지 뭐 이 돈 아깝게 광고를 해. 안일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범인이 요구한 4월 5일 또는 7일 두 날이에요. 이때 아무런 액션이 없었어요. 에자키 사장도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가만히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4월 7일에 약속한 날 두 번째 날에 오사카 중앙우체국에 편지 하나가 도착합니다. 또 신문사들 여러 군데에 이 같은 편지로 광고를 한 거예요. 신문사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걸 광고로 실어주세요. 내용은 일본 경찰 빠가야로. 지들이 너무 바보 같은데 되게 빠가야로. 너희는 대가리 수도 그렇게 많으면서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진짜 프로라면 날 잡아보라고. 너희에겐 너무 많은 핸디캡이 있다. 그래서 힌트를 하나 주겠어. 에자키 일가 친척 중에서 우리 사람은 없다. 니시노미야 경찰 중에도 없다. 수회 대책반에도 없다. 우리는 회색깔 차를 탔다. 우리는 먹을 거 살 때 다이에이 슈퍼에 간다. 새로운 정보가 더 필요하면 신문을 이용해라. 이제 이 정도 알려줬으니 날 잡을 수 있어야 한다. 이것도 못 잡으면 너넨 세금 도둑들이다. 내가 현직 경찰 본부장을 납치해 줄까? 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뭐 이게 진짠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니네 우리 잘 못 잡네. 내가 좀 힌트를 줄게. 약간 관종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범인이 뭐 자기가 친척이 아니다. 경찰도 아니다. 근데 이걸 굳이 밝힐 이유가 없잖아요. 신문에 광고까지 해가면서 더맨더머인가? 그러니까 어디 나사나 빠진 것 같아요. 근데 또 뭐 아예 무시할 순 없죠.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자기를 이제 알리는데, 자, 이렇게 신문에 광고까지 나오면서 경찰이랑 납치범들 사이의 긴장감이 고조가 됩니다. 자, 그리고 1984년 4월 10일이 됐어요. 납치 사건 벌어진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인데요. 글리코 본사 시제품 건물에 불이 크게 났어요. 이 불은 직원들 락커룸에서 불이 시작됐는데 시제품 보관실까지 다 집어삼키고 뭐 크게 납니다. 아무튼 손실이 컸어요. 근데 경찰은 방화로 추정된다. 그러니까 아마 직원들이 락커룸 앞에서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이제 그 문 앞에 몰래 잠복해 있다가 그 직원들 들어갈 때 따라 들어갔겠죠. 문 열렸을 때. 그리고 방석 위에 휘발유를 들이붓고 불을 붙였습니다. 다행히 경찰이랑 소방이 빨리 왔어요. 인명 피해는 없었는데
그래도 시제품 건물은 전소가 됐어요. 꽤 큰 손실을 입었죠. 그리고 같은 시각 불이 난 건물에서 한 3km쯤 떨어진 주차장에도 불이 났어요. 여기는 글리코 영양부 직원들이 출입하는 곳인데요. 그 직원들이 차를 대는 곳이에요. 또 여기 있던 회사 차에 불이 났어요. 차가 여러 대 대져 있었으니까 좀 더 크게 번질 수도 있었는데 다행히 이것도 빨리 발견돼서 불이 꺼집니다. 연쇄 방화가 벌어진 거예요. 누가 있겠어요, 이거. 납치범이 했구나. 지들 뜻대로 안 되니까 불을 질렀구나 추정을 하는데 뭐 정확히 누구 소행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어요. 이 방화범은. 자, 그럼 이 납치범들은 포기했을까요? 이제 돈 뜯기 어렵네? 그만뒀을까? 그럴 리가요. 얼마 뒤에 새로운 편지가 도착합니다. 자, 이번에 편지 받은 사람은 글리코 인사부장 후지타 기로였습니다. 빨리 돈을 내놔라. 염산 목욕을 준비했다. 애들은 죽여서 넣고 어른들은 산채로 목욕시켜주마. 배신했으니까 돈은 2배로 올린다. 6천만 엔이 아닌 1억 2천만 엔. 하나로는 한 12억쯤 됩니다. 돈을 주면 다시 연락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번에도 돈이 마련이 되면 그 신호를 신문 광고로 하래요. 금발 모델 구함. 금발 모델이랑 뭐 있나 봐. 결국에는 지난번엔 그냥 무시했는데 이번에는 회사에 불도 나고 안 되겠다. 그래서 요구했던 대로 광고를 냅니다. 4월 19일에 금발 모델 구함. 근데 글리코가 의도치 않게 실제로 뽑을 모델이 아니잖아요. 금발 진짜 모델들이 이력서를 엄청 많이 넣었대요. 대기업이니까. 자, 아무튼 아니 모르니까 이력서를 보낼 수 있죠. 사람들은 이렇게 헛수고하게 된 거지. 자, 이렇게 신호를 보냈어요. 돈이 준비가 됐다. 사흘 뒤에 또 연락이 옵니다. 편지로. 아주 잘했다. 이 거래는 경찰이나 언론에 알리지 않겠다. 반드시 돈을 가져와라. 현금 수송하는 운전수의 안전은 보장해주마. 자, 이 편지에는 날짜랑 장소가 있었어요. 4월 24일 오사카 근교의 도요나카시에 있는 던힐이라는 레스토랑으로 나오라 라고 얘기했는데요. 자, 거기서 기다리면 전화가 갈 건데 거기서 또 다른 지시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 편지에 지들이, 이 괴한들이 어떤 집단인지 이름까지 썼어요. 자, 이름하야 가이진니주 이치멘소. 이게 해석하면 뭐냐면 괴인 21개의 얼굴. 그러니까 일본에서요 되게 유명한 아동 추리 소설이 있대요. 그 제목이 괴인 20개의 얼굴이라는 소설인데 이 괴인이 되게 소설에서는 변장술의 달인이래요. 이 괴인은 돈 때문이 아니라 자기 과시 때문에 범행을 저지르거든요. 그러니까 20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악당인 거지. 근데 이걸 표방해서 난 20개 아니고 난 21개 더 많아. 21개의 얼굴이다. 지들이 이제 뭐 되는 줄 알고 뭔가 인기를 얻고 싶었던 것 같아요. 무서워라 그러니까. 자, 아무튼 글리코 측에서는 돈을 준비했습니다. 현금 가득 실어가지고 차가 출발했어요. 약속된 날짜 4월 24일 저녁 7시 반에 던힐 레스토랑에 딱 도착을 했는데 사실은 이미 안에 경찰들이 다 깔려 있었어요. 레스토랑 안에 뭐 손님들, 직원들, 또 밖에도 지나가는 행인으로 다 위장해가지고 지키고 있었거든요. 범인이 들어오면은 덮치자 준비하고 있는데 딱 저녁 7시 반이 되니까 레스토랑 안에 공중전화가 있대요. 옛날이니까. 그 전화가 따르릉 따르릉 울려요. 받았어요. 받으니까 전화를 건 사람이 범인이 아니에요. 글리코 회사 전무 후지에였습니다. 후지에가 하는 말이 돈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여자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녹음된 여성의 목소리였어요. 그러니까 인질범 만나러 나갔던 돈 들고 간 직원은 레스토랑에 앉아있는데 그 사이에 회사로 연락이 온 거예요. 후지의 전무한테. 근데 전화가 왔는데 그 상대가 여자였고 그게 녹음된 목소리였다고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메이신 고속도로에서 시속 85km를 유지하며 스이타 휴게소로 가라. 게이한 레스토랑에 담배 자판기 위에 편지가 있을 것이다. 편지의 지시를 따르라. 근데 이 목소리가 되게 섬뜩하거든요. 그 알죠? 그 일본 특유의 그러니까 소름 돋는 그 음색 제가 들려드릴게요. 이게 조금 무서울 수도 있습니다. あのね、ちょっと、
이 여성이 누군지는 몰라요. 납치 일당인지 아니면 지나가는 여성에게 부탁을 한 건지. 근데 이렇게 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녹음된 목소리로. 자, 이렇게 운전기사랑 위장한 경찰들까지 다 갔습니다. 우르르 휴게소에 갔는데 진짜 가니까 담배 자판기 위에 편지가 있어요. 자, 편지 내용은 타카스키역 공중전화 부스에 가서 전화를 기다려라. 또 지시가 있어요. 이 납치범들의 약간 특징 같은 거죠. 계속 막 시간을 바꾸고 약속 시간 바꾸고. 갔죠. 경찰들은 돈 들고 이제 갔는데 이번에는 공중전화 박스 앞에서 기다리는데 전화가 안 울려요. 예전처럼 전화번호부 안에 편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몰라 이것들이 눈치를 챈 건지 아무런 액션이 없어요. 연락도 없고 결국 경찰은 진짜 똥개 훈련만 하고 밤 11시에 해산합니다. 결국에는 못 만났어요, 납치범을. 근데 이때 경찰들이 왜 진짜 똥개 훈련밖에 못했냐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5월 10일에 다시 편지가 왔어요. 글리코. 내가 경찰관들 따라 붙는 거 다 봤다. 내 말 겁나 안 듣네. 나고야에서 오카야마까지 그 안에 있는 슈퍼에서 팔리는 글리코 제품 2개에 시아나소소를 첨가했다. 50mg 넣었으니까 바로 죽을 정도는 아닌데 먹으면 병원에 좀 있다가 무덤으로 갈 거야. 마지막에는 괴인 21개의 얼굴. 그러니까 니네 경찰대 붙은 거 내가 다 확인했고 내 말 안 들었네? 그러니까 이건 벌이야. 글리코가 먹는 거 파는 회사 아니에요. 근데 그 과자에다가 독극물을 넣었대요. 이런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난리 났죠, 이거는. 또 이 편지 내용은요, 일부가 신문에 보도가 되기도 했어요. 그리고 지금 범인이 얘기한 게 나고야에서 오카야마까지라고 하는데 이게 면적이 엄청나요. 이 붙어있는 지역이 아니에요. 완전 떨어져 있고. 그리고 뭐 이 지역만 문제겠어요? 여기 아닌 곳도. 전국에 있는 슈퍼, 편의점 사장님들 막 난리가 났습니다. 글리코 제품 전량 회수해라. 근데 이게 뭐 빨리 조치를 한 건지 아니면 범인이 독극물 안 넣었는데 넣었다고 한 건지 피해자는 나오지 않았어요. 이제 점점 무섭죠. 진짜 무서워요. 자, 그리고 회사 이미지 어떡해요? 그것도 먹는 거 파는 회사인데 글리코는 단 이틀 만에 주가 30%가 폭락합니다. 엄청난 피해를 입었어요. 이후에도 범인들은 비슷한 패턴으로 편지 보내고 돈 달라 하고 또 마음에 안 들면 또 뭐 글리코 제품 가지고 협박하고 심지어요 나중에는 글리코를 유통하는 슈퍼마켓 회사 있죠. 유통회사. 거기도 연락해서 야 니네들 글리코 제품 당장 내려라. 안 그러면 너네 슈퍼도 안심하지 못할 거야. 계속 편지를 써. 편지 쓰는 거 되게 좋아해. 자, 그리고 몇 주 뒤에 5월 말이 됐어요. 자, 또 이 얘기가 또 좀 기가 막힙니다. 진짜 이 사건 좀 그래요. 자, 이제 납치가 벌어진 지 3개월이 지났어요. 여전히 편지는 와. 금액은 더 늘어나서 이번에는 3억엔. 하나로 한 30억쯤 하거든요. 또 요구하면서 어떻게 해라, 여기로 가라, 전화를 받아라 지시하는 거죠. 자, 그러다 이번에는 세스시에 있는 다이도몬이라는 야끼니쿠 체인점이 있대요. 그 앞 주차장에 돈이 든 차량을 대기시켜라. 이번에도 글리코는 돈을 마련은 해요. 준비 딱 해가지고 6월 2일에 토요타 코롤라에 돈을 싣고 야끼니쿠 집 앞으로 갑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경찰들 다 위장하고 있었고요. 이번엔 절대 들키지 말자. 야끼니쿠 식당 안이랑 그 건너편에 있는 식당까지 경찰들이 있었고요. 다 잠복해 있었어요. 얼마 지나서 저녁 8시 45분. 돈이 든 차는 밖에 대져 있었고 글리코 직원은 야끼니쿠 집 안에 앉아 있었어요. 딸랑 하고 손님이 들어옵니다. 혼자 한 20대 초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어요. 근데 이 남자가 식당에 들어오는 순간 모든 사람들의 시선 집중. 왜냐면 이 남자 꼴이 말이 아니에요. 얼굴은 땀에 찌들어가지고 꾀재재하고 입 주변에요. 누구한테 저 터졌나 봐. 피가 막 나 있어. 옷은 흑투성이에 바지가 막 찍혀 있고요. 탁 쳐다봤는데 이 남성은 글리코 직원에게 갑니다. 가서 쪽지를 하나 줘요. 주니까 글리코 직원이 남자에게 또 뭔가를 하나 줘. 다시 뭔가를 건네요. 막 교환을 한 거죠. 그리고 남성은 밖으로 나가요. 그리고는 주차장에 있던 돈이 든 코롤라 거기에 운전석 문을 딱 열더니 그대로 붕 하면서 출발해요. 자, 그런데 남자가 운전을 하고 한 3분쯤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급했어요. 엄청 빨리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차가 더덩덩덩덩덩덩덩 시동이 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가요, 운전자가 당황해하면서 다시 시동을 막 걸어보려고 하는데 안 돼. 차키가 막 부러질 것 같아요. 계속 열심히 거는데 차는 막 탈탈탈탈탈탈탈. 이 순간 뒤에서 따라오던 경찰들이 다 우르르 차로 달려오더니 운전자 이 20대 남성을 체포해버렸어요. 경찰들은 무전으로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막 이 소식이 알려지니까 그동안 이 경찰들이 얼마나 고생했어요. 다들 막 환호하고 소리 지르고 막 이러면서 이때 그 다이도문 야키니쿠 집 있죠. 거기 손님들로 위장해 있던 경찰들 있잖아요. 반대편 식당에도 있었고 회식이 벌어졌어. 야, 드디어 한 명 체포했어. 형사님들이 수사반장님한테 이제 승진만 남았습니다. 축하합니다. 그래, 저기 다들 앉아보고 남아비로 30잔 돌려. 완전 축하 분위기. 그 와중에 어떤 형사는 원래 아는 기자한테 연락해가지고요. 야, 내가 좋은 거 하나 알려줄게. 이거 비싼 거다. 너 돈 알아서 잘 갖고 와. 네, 이러면서 알려주고 다음날 아침에 마이니치 신문 그 헤드라인에요. 아주 박력 있게 글리코 사장 납치범 중 한 명 체포. 대문짝만하게 실렸어요. 자, 그럼 체포된 납치범이 누구일까요? 22살의 카네다 토미오입니다. 경찰이 취조실에 앉혀두고 이 자식을 어떻게 신문을 해야 되나, 그동안 우리 가지고 놀았잖아요. 단단히 벼르고 있는데, 근데 카네다가, 토미오라고 할게요. 토미오가 완전 겁에 질린 모습이요. 저 왜 잡힌 거예요? 저 진짜 아무것도 몰라요. 저 여친이랑 데이트하다가 납치됐어요. 억울해요. 그리고 제 여자친구 지금 갇혀 있거든요. 빨리 좀 구해주세요. 자기가 여자친구랑 차 타고 데이트하고 있는데 웬 괴한에게 납치가 됐다는 거예요. 경찰들은 야, 이 어린 게 말하는 거 보소. 나 한두 번 속였어? 야, 니 차 번호 뭐야? 몰라요. 니 차 번호를 몰라? 아, 그게 새 차라서 그 뽑은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기억이 안 나요. 이 시키가 어디서 거짓말이야? 그걸 기억 못 한다고? 니 차 번호를 몰라? 근데 토미오가 진짜 모른다고. 나도 답답하다고. 알고 싶다고. 못 외웠나 봐요. 못 외웠나 봐. 자, 그렇게 취조실에 가만히 앉아 있는데 얼마 있다가 형사가 한 명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토미오 어깨에 손을 딱 올려 한숨을 푹 쉬는데요. 미안하지만 이 여자친구 죽었어. 그러니까 토미오 눈에서 눈물이 이렇게 쭉 흐르는 거야. 얘가 힘이 풀려가지고 의자에 잘 앉지도 못해요. 그냥 바닥에 막 거의 막 주저앉아가지고 막 엉엉 울었어요. 취조실에서. 그 순간 야, 잠깐만, 야, 뻥이야. 우리는 네가 진짜 범인인지 아닌지 한번 떠본 거야. 아니, 여자친구 지금 납치됐다고 했는데 생사 확인도 안 됐어요. 이렇게 떠보는 게 최선인가? 자, 아무튼 이렇게 보니까 토미오가 범인은 아닌 것 같아요. 얼굴도 막 눈탱이 밤탱이 돼 있고, 또 왼팔에는요 한 10cm 정도 길게 상처가 나 있더래요. 옷도 그냥 더러운 게 아니야. 그냥 막 유리 파편이 막 묻어 있고 뭐 이상해요. 완전 걸뱅이 꼴이야. 그때 이제 경찰은 그래, 너 무슨 일이 있었냐, 말해봐라. 자, 토미오가 얘기를 합니다. 토미오는 세스시에서 한 식품 창고에서 일하는 직원이에요. 참 이게 어떻게든 다 또 식품 회사랑 연결이 되네. 참고로 토미오는 가명입니다. 얼굴 공개도 안 됐어요. 자, 이날 18살 신입 준코짱이랑 데이트가 있었어요. 토요일이라서 좀 일찍 마치기도 했고, 토미오가 새 차를 뽑았죠. 도요타 체이서를 신나게 몰고서 준코짱 앞에 킥 서더니, 야, 타! 준코짱은 와, 토미오짱 스고이! 토미오가 운전하면서 차에 또 에어컨이 없었대. 옛날 차라서 그런가 봐요. 창문 다 열고 막 펄럭펄럭펄럭 하면서 요도강 강변으로 갑니다. 가꼬이! 그러니까 18살 준코짱이 얼마나 멋있게 보였겠어요, 토미오가. 근데 갔는데 이 강변은요 어디였냐면 그 창고 있죠. 에자키 사장 감금돼 있던 그 창고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어요. 거기 딱 갔어. 느즈막한 저녁에 으슥한 강변에 차를 딱 대고 토미오랑 준코짱은 맥주 한 캔 딱 마시면서 분위기를 좀 잡았어요. 원래 이 지역이 유원지인데 여기 차 타고 데이트하러 온 커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둘이서 이제 좀 분위기가 좀 무르익었다. 우리가 데이트를 좀 손이라도 좀 잡아볼까 하는데 이때 토미오가요 창문을 완전히 닫은 게 아니래요.
조금 한 요 정도? 숨구멍 같은 거죠. 그래서 열어놨는데, 아니, 그 틈으로 총이 이렇게 쓱 들어와요. 그림 좋구만. 토미오는 막아요. 이게 제가 이렇게 웃으면 편집하면 이상해지거든요. 나 진짜 토미오가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 총구를 손으로 그냥 확 잡아당겼어요. 그러니까 괴한이 자기 총 안 뺏기려고 다시 자기 쪽으로 당기는데 이때 창문이 와장창 깨져버린 거예요. 운전석 창문이. 토미오는 깜짝 놀라서 아니 이 차가 어떤 차인데 내 차 채 있어. 갑자기 열이 빡 받은 거예요. 이 남성분들은 또 이해하실 거예요. 새 차를 뽑았어. 이게 얼마 안 됐어. 근데 차 번호까지 못 외울 정도로 이렇게 따끈따끈한 차인데 이 차 유리창 깼네. 총을 들고 있든 뭐든 뭔 상관이에요. 이때 도망갔어야 하는데 내린 거예요. 또 옆에 18살 중코짱이 막 무서워 무서워 뭐 이러고 있으니까 토미오도 22살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이 어린 나이에 뭔가 이제 가오가 안 서는 거야. 도망가는 건. 내렸어. 뭐야 니들은? 총 들고 있는데 내려보니까 이게 한 명이 아닌 거예요. 3명인 거예요. 3대 1이야. 그렇게 한바탕 몸싸움을 막 벌이다가 이 괴한 중에 한 명은요, 얘는 또 약했나 봐요. 막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강물로 빠져버렸어요. 그렇게 나머지 둘이랑 싸우는데 결국에는 그냥 두들겨 맞고 제압이 당합니다. 허세, 그쵸? 허세죠. 그냥 도망갔어야 돼. 자, 괴한은 어떻게 하냐? 일단 토미오를 제압을 했어요. 토미오 차에 올라탔어요. 너 운전해. 옆에서 총 딱 겨누고 토미오에게 운전을 시키고요. 중코짱은 옆에서 찍소리 못하고 울고만 있는 거죠. 이때 뭐라고 하냐? 둘 다 죽기 싫으면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 지금부터 다이도몬 야키니쿠 집으로 간다. 운전해. 출발. 토미오는 뭐 어떡해. 시키는 대로 출발해야죠. 그냥 가게 근처에 가니까 도착을 했을 때 이 일당이 쪽지를 하나 주더래요. 주면서 가게 안에 들어가면 왼쪽 자리에 흰 옷 입은 남자가 있을 거야. 그 사람한테 이 쪽지를 주면 자동차 키를 줄 거다. 식당 앞에 있는 차니까 그거 몰고 다시 강변으로 돌아와. 허튼 수작하면 여자친구 다신 못 볼 줄 알아? 이렇게 딱 협박을 한 거죠. 중코짱 인질로 데리고. 그렇게 토미오만 야끼니쿠 집에 내려다 주고 일당은 중코 납치해서 도망갔어요. 토미오 어떻게 시킨 대로 해야죠. 들고 들어갑니다. 거짓골을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진짜 흰색 옷 입은 남자가 있어요. 근데 원래는 직원이었나 경찰이었나 그래요. 위장을 한 거죠. 주니까 진짜 차키를 하나 주는 거예요. 토미오는 그게 뭐 글리코에 찬지 현금이 실렸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운전해서 빨리 가야 돼. 내가 중코짱 구해야 돼. 기다려 중코짱. 그렇게 헐레벌떡 막 가는데 사실은 이 차에 트렁크 안에요. 경찰이 숨어 있었어요. 한 명이. 무슨 시동 거는 장치랑 이렇게 뭐 연결해가지고 트렁크에서 차 시동을 끌 수 있게 연결해 둔 거예요. 그러니까 한 3분 있다가 트렁크 안에서 범인이 탔군. 그래 어느 정도 이동했으니까 지금쯤 시동을 끄자 하고 딱 꺼버린 거지. 그렇게 따라오던 경찰들에게 토미오가 잡힌 겁니다. 현장에서 경찰은 이 뭘까 잡고 보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뭘까 함정인가 하는데 현장에서 물어봤어요. 체포하기 전에 너 글리코에 대해서 알아? 너 글리코 사장이랑 무슨 관계야? 친척이야? 직원이야? 물었는데 토미오 아무것도 모르죠. 그래서 되게 열심히 설명을 했대요. 제 여자친구가 지금 잡혀 있고요. 지금 빨리 안 가면 걔 죽어요.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도 경찰이 체포해버렸어. 사실은 그 길로 강변으로 가야죠. 강변으로 갔어야지. 그리고 그 상태에서 바로 또 다들 범인 잡힌 줄 알고 야끼니쿠 파티한 거 아니에요. 마이니치 신문에 오보로 나가고. 그러니까 이걸로 오사카 경찰이 엄청 욕을 먹었어요. 자, 아무튼 이 모든 사실이 밝혀지고 경찰은 토미오한테 가보자. 야, 거기 강변? 거기 오라고 했다며. 같이 가자. 다 같이 강변 유원지로 갑니다. 가는 도중에 경찰관 한 명이 차 안에서 강변에 도착할 때까지 마주하는 차들 있죠. 지나가는 차들, 주차되어 있는 차들 전부 다 그 번호판을 녹음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174, 8825, 165, 9425 뭐 이런 식으로 말로 녹음을 한 거예요. 왜냐면 이때는 블랙박스가 없으니까. 일일이 번호판을 읽으면서 녹음을 했어요. 혹시 범행 차량을 마주할 수도 있잖아요. 도망갈 때. 자, 그런데 도착하니까 없어. 이미 일당들이 눈치를 다 챘나 봐요. 다 도망가고 없는데. 자, 근데 여기서
엄청난 문제가 있었는데요. 뭐냐면 나중에 이 녹음한 거 있죠. 녹음했던 차 번호판 많았을 거 아니에요. 이거 하나하나 추적을 해보는데 여기에 토미오 차, 그 체이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갔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그 시간대를 추정해 보니까 경찰이 강변에 도착하기 한 15초 전에 15초 전에 쓱 이렇게 지나간 거예요. 마주하고. 나중에 토미오 차는 어느 한적한 신사 앞에서 발견이 됐는데요. 차 유리 깨져 있고요. 그때 토미오랑 싸우면서 깨졌죠. 여기저기 긁혀 있고 그냥 이걸로 엄청 뭐 사고를 쳤나 봐요. 범퍼도 다 떨어져 있고. 토미오 새 차인데 어떡해 이거. 차 안에서는요. 에자키 사장 그 납치했을 때 썼던 눈 가리개, 모래주머니, 밧줄 이런 게 발견이 됩니다. 준코짱은 궁금하죠. 준코짱은 풀어줬을까요? 의외로 범인들은 토미오가 야키니쿠 집으로 출발했을 때 있죠. 그때 이미 풀어줬어요. 토미오한테는 야, 너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준코짱 죽여버린다? 이렇게 협박을 했는데 또 바로 풀어줬어요. 오사카의 고젠지라는 전철역 앞에 내려주면서 울지 말고 자, 얘 가져가라. 2,000엔, 한 2만 원 정도를 주면서 밥값이랑 전철비 하라고. 뭐 그래도 사람을 해칠 생각은 없었던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납치범은 납치범이에요. 준코는 풀려나자마자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이제 범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아쉽게도 얼굴을 전혀 못 봤어요. 가면을 써가지고. 목소리만 들었는데 3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강물에 빠진 그 한 명 건졌나 봐요. 3명 차에 타고 있었고 나이는 한 25에서 30살 정도까지 비교적 젊은 청년들이었어요. 또 한 명은 되게 깡마른 체격. 그게 기억났고 다른 한 명은 목소리가 엄청 굵어가지고 이제 그 울림이 막 울지 마! 너 풀어줄 거야! 막 이런 게 그 울림이 계속 기억에 남는다. 그리고 모두 간사이 사투리를 썼어요. 무엇보다 준코가 잊을 수 없는 게 있었는데 냄새. 일단 이들이요. 숨소리가 되게 거칠었대요. 그 상태에 땀 냄새랑 며칠 안 씻은 건지 진짜 막 개밥 쉰내가 진동을 하더래요. 그랬다 합니다. 어쨌든 준코가 이 정도만 기억을 하는데 이것만 가지고서는 범인은 특정하기가 어렵죠. 자, 이 시기에 글리코 회사는 어떻게 돼가고 있을까요? 주가는 안 그래도 바닥인데 이제 막 지하로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지하 뚫었어요. 진짜 물 나오게 생겼어. 대규모 구조조정까지 불가피해져요. 사실 글리코는 피해 기업 아니에요. 피해자. 피해 기업인데도 이미지가 너무 나빠진 거예요. 먹는 것에 독국물 들어갔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글리코 제품을 안 사기 시작한 거예요. 되게 힘든 시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자, 수사팀은요, 지금 된통 당했죠. 이번엔 제대로 칼을 갈아요.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하는데 제가 뭐 사건 얘기할 때마다 입버릇처럼 대대적인 수사가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자주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번엔 좀 달라요. 진짜 역대급 대대적인 수사예요. 이 정도 규모는 거의 처음 보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경찰관 약 5만 명을 1년간 투입시켜요. 이게 당시 경찰, 일본 전국에 있는 경찰 인력의 20%에 달해요. 경찰들은 뭘 했냐? 세스시의 그 인근 지역, 그러니까 강 있고 납치당한 회사, 그 식품회사, 토미오가 다니던 회사, 뭐 그 지역 인근에 80만 가구를 싹 다 방문해서 조사를 합니다. 이거 하는데 1년 걸렸대요. 너무 어려웠던 거죠. 단서가 너무 없고 뭐 유일한 단서가 편지였어요. 근데 이 편지를 타자기로 썼거든요. 근데 원래 타자기가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대요. 그 종이랑 인쇄된 것 보고서 어느 회사의 타자기다 알 수 있는데 경찰들이 몰라. 뭐 어떤 이유에서인지 추정하기가 어려웠나 봐요. 그러니까 이 범인들이 편지를 계속 쓰고 있었죠. 알려줍니다. 범인들이 직접. 우리가 쓴 타자기 브랜드는 다시 할게요. 빠가야로! 우리가 쓴 타자기 브랜드는 펜라이터다. 얼마나 경찰들이 자기를 못 잡고 있대 생각하면 계속 이렇게 힌트를 주냐고. 근데 이걸로도 못 찾아요. 뭐 수사 환경이 열악하긴 했겠죠. 80년대니까. 카메라도 많이 없고 과학수사 이런 것도 없을 테고. 근데 그래도 이렇게 못 잡을 수 있나 안 그래요? 단서는 뭐 그밖에 없어요. 간사이 사투리를 쓴다. 그밖에 없어. 그래서 편지에서도 보면요 사투리를 쓰거든요. 그것도 되게 비슷해. 우리도 경상도 사투리로
문자나 이메일을 쓰기도 하거든요. 특히 반말을 할 때는. 근데 이 일당들이 편지에 쓸 때도 예를 들면은 경찰을 아호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바가야로 막 빡까 막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게 간사이 사투리로는 아호예요. 이게 바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근데 뭐 이걸로 뭘 알 수 있겠어요. 간사이 인구가 얼마나 많은데. 1984년 6월에 벌써 사건 벌어진 지 4개월이 지났어요. 글리코에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 협박범 때문에 상품들 다 폐기 처리했죠. 생산도 절반으로 줄었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대규모 해고도 있었어요. 너무 힘들잖아요. 글리코의 거의 존폐 위기였어요. 그런데 이때 글리코가 6월 24일에요. 신문에 광고 하나를 싣습니다. 아사히, 마이니치, 요미우리, 산케이 등등등 동시에 광고가 딱 나갔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요. 토코모라는 초등학교 2학년생이 글리코에게 쓴 편지예요. 글리코에게 쓴 편지. 자, 이건데요. 자, 읽어볼게요. 내용을 보면 글리코 사장님께 저는 글리코 과자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나쁜 사람이 독을 넣었다고 해서 과자를 살 수 없게 되어 너무 슬픕니다. 그래서 나쁜 사람이 얼른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글리코 과자를 먹고 싶습니다. 이런 어린아이의 편지를 받았어요. 글리코 사장님이랑 직원들 얼마나 감동받았겠어. 진짜 뭐 눈물 찔끔 했을 것 같아요. 또 제일 힘든 시기 아니에요, 지금. 직원들 잘려 나가고 내 옆에 갑자기 책상 빼고 또 생산한 제품들 갖다 버리래. 그래서 이 사장이랑 직원들이 그 답장을 광고에 낸 거예요. 이 편지랑 같이. 토모코양 감사합니다. 글리코는 힘내겠습니다. 간바떼. 그런데 이 편지의 영향력이 엄청났어요. 이 범인들 자칭 괴인 21개 얼굴 얘네가 이 광고를 보고 반응을 하는 거예요. 다시 이제 글리코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글리코에게 편지를 엄청 많이 보냈어요. 이 일당이. 이 광고를 보고 보낸 것. 내용이 뭐냐면 전국의 팬들에게 우리는 질렸다. 글리코 사장도 이미 고개를 수그리고 다니는 걸 보니 이제 우리도 그를 용서하고 싶다. 아니 뭐 잘못을 안 했는데. 우리 조직원 중에 4살짜리 애 아빠가 있다. 매일 글리코 과자를 못 먹는다고 울고 있다. 아이를 울게 해선 안 되지. 우리도 한동안 못 먹었는데 원래 자주 먹던 거였다. 슈퍼에서 다시 팔 수 있게 야빠리 애잡기 사장과 글리코를 용서하는 게 좋겠다. 우리는 독을 넣은 초콜릿 18개를 자체적으로 폐기했다. 이제 일본은 덥고 습하다. 그래서 취리, 파리, 런던 같은 유럽으로 떠날 거다. 역시 글리코 포키랑 아몬드 초콜릿은 맛있구만. 열심히들 팔아라. 그럼 이만. 진심 빠가야로. 어쨌든 다행히 그만하겠대. 글리코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용서를 해주겠대요. 지들이 뭔데. 그리고 원래는 독 넣은 초콜릿이 18개나 있었는데 다 버렸다. 다 버렸다. 그리고 아무튼 떠난대요. 유럽으로. 일본 덥다고. 아무튼 이렇게 그러면 범인들이 물러서는 건가? 해외로 튀나? 생각을 했는데 좀 수사팀은 의아한 거예요. 아니 아이 편지 하나를 보고서 그만둔다고? 감동받아서? 그래서 혹시나 글리코가 진짜 돈을 준 거 아닌가 경찰들 몰래 그런 의심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 돈을 주면 안 되죠. 돈을 주면 그걸 맛보고 또 다른 짓을 할 수도 있거든요. 안 되는데 몰래 준 거 아닌가. 왜냐면 주주총회 때 그런 말이 나왔대요. 그냥 돈 주라고. 아무튼 경찰이 그런 의심을 하기도 했어요. 근데 수사팀은 만약에 글리코한테 돈을 받았다면 이 범인들이 말이지 이게 되네? 뭐 신나가지고 또 다른 짓을 하지 않을까? 다른 타겟 찾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며칠 뒤에요. 6월 28일에 여러분 이게 지금 거의 3, 4, 5, 6 이게 4개월 만에 다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괴인 21개 얼굴이 마루다이 식품이라는 회사에 협박 편지를 썼어요. 유럽으로 간다며. 안 갔어요. 허세만 부리고. 마루다이 사장 이름이 하가 요시미스인데요. 하가가 직접 편지를 받았어요. 내용은 우리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겠지? 그럼 글리코 나락가고 너네 좀 재미 보고 그러더라? 그러니까 우리한테 돈 좀 내놓지 그래? 10,000엔짜리 국권으로 5천만 엔 준비해. 한 5억 원 정도입니다. 경찰에 알리면 니네 직원들 납치할 거야.
우리가 납치 전문인 거 알지? 염산, 청산가리, 다이너마이트, 총도 있어. 우리가 경찰보다 세. 니네가 파는 햄이나 소세지에 주사기로 독 넣는 거 겁나 쉬워. 이렇게 쓴 거예요. 이 편지에는 테이프가 동봉되어 있었는데 뭐냐면 왜 애잡기 사장 처음 납치했을 때 녹음한 목소리 있죠? 그걸 동봉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우리가 진짜 찐 괴인 21개 얼굴이다 증명해 보인 거죠. 또는 너도 애자키처럼 납치될 수 있어. 그러니까 더 무섭게 협박하려고 테이프를 넣은 것일 수도 있고. 자, 그렇지만 하가 사장도 바로 다카스키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제가 이런 협박을 받았습니다. 근데 경찰에 알리면 직원을 납치한대요. 빨리 좀 잡아주세요. 자, 일단 마루다이 측은 5천만 엔을 준비했어요. 가방에 하나씩 1,000만 엔씩 넣어가지고 총 5개 가방을 들고 경찰이 마루다이 직원인 것처럼 위장해서 갔어요. 약속 장소로. 근데 사실은 빈 가방이었어요. 빈 가방을 들고 갔어요. 거기도 전화가 울려요. 경찰이 받았어요. 위장한 경찰. 상대는 여성이었어요. SMBC 버스 정류장 안내판 뒤에 쪽지가 있다. 가보니까 진짜 쪽지가 있어요. 이 여성의 음성도 녹음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당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경찰이 거기 가보니까 정말 쪽지가 있어. 그 내용은 오전 8시 19분이나 35분 교토행 기차를 탑승해라. 항상 이렇게 2가지 옵션을 주네. 기차 뒤에서 2번째 칸에 타고 왼쪽 창가 자리에 앉아라. 창밖을 예의주시하다가 흰 깃발을 보면 돈가방을 창문으로 던져라. 경찰은, 위장 경찰은 진짜 기차에 탑니다. 근데 분명히 뒤에서 2번째 칸이라고 했는데 앞에서 2번째 칸에 탄 거예요. 뭐 아무튼 잘못된 자리에 앉았어. 앉아서 창밖을 열심히 내다보는데 흰색 깃발 언제 나오나 언제 오나 뚫어져라 보는데 안 보여요. 몰라, 자리를 잘못 앉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납치범이 안 나온 건지 안 보여. 결국엔 교토역까지 다 와가는데요. 대신에 당연히 혼자 탄 게 아니죠. 같이 일행들이 탔습니다. 위장에서. 근데 이 위장 경찰을 따라다니는 웬 수상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경찰이 위장을 하고서 가방을 5개나 들고 있으니까 눈에 띄기는 했을 거예요. 근데 웬 남자가 계속 그 옆에서 쳐다보고 있는 거야. 쳐다보고 계속 봐. 웬 남자예요. 경찰은 그래서 혹시 이 사람이 범인이지 않을까 유심히 봤죠. 그 남자의 모습은요, 체격이 좀 커요. 곱슬머리에 입술은 얇고 안경을 썼어요. 무엇보다 눈이 이렇게 쫙 띄어져 있어. 여우처럼. 날카로운 눈매다 해서 나중에도 여우눈 남자라고 불리거든요. 자, 이 사람이 처음으로 용의자로 기록이 됐습니다. 몽타주도 나와요. 자, 어떻게 생겼냐면 여우눈 남자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되게 흔하게 생겼죠. 그냥 일본 길거리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얼굴인 것 같아. 자, 아무튼 경찰은 여우눈을 계속 쳐다봤는데 여우눈이 돈가방을 만진 것도 아니고 그냥 쳐다만 보는데 쳐다볼 수는 있죠. 그래서 체포를 안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체포까진 그렇고 그냥 따라가서 뭐 인터뷰를 하거나 뭔가 어디 사는 남자인지 신원 파악까지는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럴까 말까 고민하던 사이에 이 남자가 다카스키 역에서 그냥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경찰들도 뭐 아닌가 보다 넘어갔는데, 자, 웃긴 게 뭐냐면 나중에 다시 오사카로 돌아오는 열차에도 위장 경찰이 탔어요. 왜냐면 일당들을 못 만났으니까 그 가방 그대로 들고 돌아오는 열차를 탔는데 거기도 이 여우눈이 타고 있었어요. 그래서 경찰들 눈에 띄어. 그러면 물어보면 되지 않나? 아니면 좀 미행을 하거나 체포가 아니라도 조사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또 경찰들도 저 남자 올 때도 봤는데 자주 보이네? 그러고 그냥 넘어간 거예요. 또 경찰들이 욕을 먹었죠. 자, 이때 오사카부 경찰 본부장이 수사팀에 엄청 막 욕을 하면서 왜 체포 안 했어? 아니, 그 체포도 명분이 있어야 하죠. 저번처럼 잘못 체포하면 어떡합니까? 토미오처럼. 얌마,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놈이 어딨어. 아니, 전철 티켓을 조사하든지 시비를 털든가. 여경 뭐 했어, 여경? 아니, 그 미인계를 써가지고 성추행 범으로 몰고 갔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말까지 했대요. 네. 이후에 몇 주 동안요, 범인은 계속 편지를 씁니다.
또 쓸데없이 지시 내리고 또 그놈의 시아나칼륨 넣는다, 독극물 넣는다 계속 협박만 하고 근데 정작 돈은 한 푼도 못 받았어요. 글리코랑 마루다이랑 근데 맨날 침만 질질 흘리고 돈 냄새도 못 맡는 거지. 자, 그렇게 점점 이 범인들에 대한 관심이 줄어드니까요. 다시 새로운 타겟을 찾습니다. 자, 이번에 또 제가 업체 모리나가를 목표로 해요. 아니, 과자를 좋아하는 걸까요? 이쯤 되면 과자를 우리가 좋아하니까 과자 회사가 돈이 제일 많을 거야. 뭐 이런 생각인가? 모리나가는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다스 초콜릿이랑 미루크 카라멜 또 하이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제가 하이츄 한때 참 좋아했는데 모리나가는 글리코의 라이벌이자 아주 일본을 대표하는 유명한 제과 업체였습니다. 그리고 모리나가가 수혜를 입었어요. 글리코가 거의 망해가면서 반사이익으로 매출이 거의 막 수직 상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범인들이 참 웃겨. 명분도 만들어요. 1984년 9월 12일에 모리나가 본사에 편지를 씁니다. 야, 이젠 니네다. 5천만 원 내놔. 5억 원 정도. 그러면서 올 여름은 정말 더웠다. 경찰들, 이 바보들이 너무 시끄러워서 유럽엔 못 갔지만 가을에는 진짜 갈 생각이다. 글리코가 멍청한 짓 해서 300억엔 손해봤거든? 그래도 6억엔의 합의를 잘 봤어.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글리코랑 뭐 합의를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공식적인 합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범인들의 허세인 건지, 아니면 진짜 글리코가 뒤에서 돈을 찔러준 건지, 그거는 모릅니다. 자, 그리고 모리나가에게, 니네 글리코 덕에 돈 많이 벌었지. 1억엔만 내놔. 10억. 준비 못하면 니네 과자에다가 청산소다 넣어가지고, 딱 10종류 50개에 뿌릴 거다. 장난같지? 내가 캐러멜 두 알에는 청산소다 0.2g, 팝쿤초는 과자 이름이에요. 칸초 같은 거. 팝쿤초에는 0.6g을 섞었어. 이거 같이 보내니까 확인해봐. 못 믿겠으면 동물한테 먹여봐. 바로 죽을걸? 죄 없는 동물한테 테스트 하라고 그 샘플까지 보낸 거예요. 니네 과자에다 넣어버릴 거라고. 모리나가는 어떻게 쓸까요? 앞서 마루다이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경찰에 신고를 해요. 이거 어떻게 신고 안 하고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번에도 위장한 경찰에게 연락이 왔어요. 근데 이번에는 어린아이 목소리였는데 뭐라고 하냐. 레스토랑에서 1호선을 따라서 남쪽으로 1500m쯤 내려가. 모리구치시 시민회관에 게이한 혼돌이 2초매에 육교가 있다. 육교 계단 아래에 빈 깡통이 있어. 그러니까 이것도 아이를 시켜가지고 녹음을 한 건데 이것도 좀 섬뜩합니다. 제가 이거 들려드릴게요. 이것도. 이것도 좀 섬뜩하죠. 또 어린 애를 시켰어 또. 그래서 갔어요. 시킨 대로. 갔는데 가서 그 육교 아래 깡통에다가 돈을 뒀는데 안 나타나. 제발 좀 모습 좀 드러내라고 다들 기다리고 있는데 그냥 주구장창 편지만 써대요. 그래서 나오는 말이 목적이 돈이 아닌가? 경찰들을 놀리고 싶은 건가? 진짜 경찰이요. 아, 이거 이번엔 진짜 얘네가 그 범인들이 아닌가 보다. 모방범죄인가 보다 했는데 자, 바로 그 다음 달에 언론사에 이런 편지가 도착합니다. 전국의 어머니들에게 가을은 식욕의 계절입니다. 과자는 정말 맛있죠. 과자라 하면 역시 모리나가 아니겠습니까? 이번엔 특별한 맛을 첨가했습니다. 시아나칼륨의 맛이 조금 쌉싸름하거든요. 적어도 충치는 안 생기니까 애들 치과 가서 울 필요는 없어요. 안심하고 사주세요. 아, 맞다. 독이 들어있음이라고 친절하게 표시한 쓴맛 나는 과자. 자, 이거 제가 하카타에서 도쿄까지 총 20개의 매장에 뿌렸으니까 잘 찾아보세요. 뿌렸대요, 이미. 돈 찾으러 지들이 안 와놓고 뿌렸대요. 그리고 하카타는 여러분 그쵸. 후쿠오카에 하카타가 있죠. 도쿄까지 엄청 면적이 넓습니다. 거기 20개 매장에 뿌렸대. 근데 이게 그냥 협박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오사카 인근 매장에서요. 과자 박스에 위험, 독 들어있음, 먹으면 죽는다. 괴인 21개 얼굴.
이런 경고문이 붙어있는 과자가 여러 개 나왔어요. 검찰은 바로 회수해서 진짜 독이 있나 없나 봤어요. 근데 진짜 있어요. 치사량의 시아나칼륨이 섞여 있어요. 그리고 범인들이 추가로 편지를 또 보냈는데, 아, 맞다. 다음에 한 번 더 할 건데, 이번에는 말이지, 50개의 독을 넣었거든? 근데 20개만 독 있음 표시하고, 나머지는 표시 안 할 거야. 다들 보물찾기 좋아하잖아? 다음에는 그럼 100개가 되려나? 이런 협박을 하니까 아니 무서워서 과자를 사 먹겠냐고요. 전국 과자 유통망이 난리가 납니다. 경찰들이 대형 마트나 백화점 이런 데서 독 넣는 거 아닌가 순찰하고요. 몰이나가는 전체 제품 다 회수해서 검사 다 합니다. 매출은 무려 60%나 뚝 감소했어요. 누가 사 먹겠어요. 결국에는 글리코처럼 된 거죠. 이게 아무리 사람을 해치지 않았다고 해도 먹는 걸로 이렇게 장난치는 건 이건 말이 안 돼요. 이거는 정말 흉악범들이 많고, 그리고 무엇보다 피해자가 왜 없어요? 사람이 안 다쳤다 뿐이지 지금 일본 경제를 견인하는 대기업들이 연쇄적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정부까지 나서가지고 모리나가는 우리 일본 굴지의 기업입니다. 우리가 모리나가 주식을 사야 합니다. 좀 국민들한테 좀 사라고 독려해서 겨우겨우 주가를 안정시켰다고 해요. 아무튼 모리나가는 회사가 너무 어려우니까 직원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과자를 팔았어요. 1,000엔짜리 과자 박스 하나 만들어가지고, 아, 여러분 이건 우리 직원들이 공장에서 직접 포장한 겁니다. 바로 가지고 왔으니까 안심하고 드세요. 그렇게 팔았다고 합니다. 직원들은 또 뭔 죄예요. 그런데 이 범인들이 과자에 독극물 넣으려고 했다면 과자를 샀을 거 아니에요. 편의점에서 직접 넣었거나 아니면 사가지고 독극물 주입하고 다시 갖다 뒀거나, 어쨌든 마트나 편의점 이런 데 왔다 갔다 했을 거 아니에요. CCTV에 잡힌 게 있어요. 어느 패밀리마트 편의점에서 웬 수상한 남성이 매대 앞에서 완전 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반에 조그만 상자를 올려놔요. 나중에 직원이 가서 보니까 이 상자에 경고문 적혀 있는 거. 시아나칼륨 들어있음. 바로 경찰에 신고했죠. 이제 확인하는데 정말로 들어있었습니다. 시아나칼륨이. 이 남자다. 드디어 우리가 CCTV를 확인했어. 경찰이요, 유일한 카메라 아니에요. 보정까지 해가면서 확인을 하는데 나이는 대략 20대에서 한 40대 정도까지, 키는 170 정도, 안경이랑 야구 모자를 쓰고 있었고 또 양복을 입고 있었어요. 이 사진으로 전국에 수배 전단이 뿌려졌는데 진짜 오지게 안 잡혔어요. 그리고 다음 타겟이 정해졌어요. 모리나가에서 다시 하우스푸드로 옮겨갑니다. 하우스푸드. 여기도 식품회사예요. 이 정도면 식품 관련 주를 사지 않았을까? ETF를 샀나? 되게 시계 물렸는데 나 혼자 절대 못 죽지? 아니 그런 것도 있죠. 식품회사를 돌아가면서 주가를 떨어뜨려 가지고 약간 공매도를 하나? 세력인가? 쇼쳤나 보다. 하우스푸드는요, 바몬트 카레 그리고 와사비 이런 거 파는 회사입니다. 여기에 또 연락해서 야, 이제 니네 차례야. 1억엔 가져와라. 10억. 수법도 비슷해요. 편지 쓰고 전화하고, 전화기에는 녹음된 음성 나오고. 지겹다 이제는. 또 이번에는 위장한 경찰이 돈가방을 들고서 어느 고속도로 휴게소로 갑니다. 근데 이번에는 누가 있어요. 웬 수상한 남자가 있어요. 이 남자는 공중전화기에서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요, 현금을 실은 벤을 유심히 쳐다보는 거예요. 이때 위장한 경찰들은 남자를 가만히 봤어요. 뭔가 익숙해. 뭔가 저 얼굴, 안경, 작은 키, 통통한 얼굴, 여우눈이다. 예전에 기차에서 마주친 그 수상한 남자, 여우눈이에요. 경찰들은 야, 저놈이다. 빨리 잡아. 근데 이게 또 체포 영장이 있어야 잡을 수 있다고 하네. 바로 본부에 전화해가지고 그 여우는 그놈이 지금 제 앞에 있습니다. 빨리 체포 영장 발부해주세요. 요청을 했는데 본부에서 거절했어요. 야, 지금 현금 수송 중인데, 야, 현금에 손 대는 놈을 잡아야지.
손대는 놈 없어? 그럼 그때까진 체포하면 안 돼. 너 그거 함정이면 어떡할라 그래. 체포영장 안 나오고 이 본부장이랑 실갱이 하고 있을 때 이 여우는 도망갔습니다. 도망갔어요. 또 휴게소에서는 다른 지시가 있었어요. 일단 원래 1차 목적지가 휴게소였는데 다시 또 어디 다른 데로 가래. 원래 같은 레파토리죠. 나고야 방향으로 가는 고속도로 갓길로 가라. 거기 뭐 흰색 수건이 있을 것이다. 거기다가 돈을 두라고 했는데요. 경찰은 또 가야죠. 뭐 계속 끌려가는데 이때 경찰들은 범인이 말한 그 흰색 수건 둔 그 장소 주변으로 쭉 수색을 하고 있었거든요. 어디 이상한 놈 없나? 보는데 어디선가 말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무전기 소린가 했어요. 무전 계속 치고 있었으니까 점점 소리가 어디서 나지? 점점 가보니까 흰색 차가 한 대 있고요. 그 안에 어떤 남자가 무전기를 막 조작하면서 이 경찰들 무전을 엿듣고 있는 거예요. 경찰은 너 누구야? 소리치는데 이 순간 차 시동 바로 부릉 걸어가지고 도망가 버립니다. 또 못 잡았어요. 근데 뭐 다행인 건 얼마 뒤에 이 차는 발견되거든요. 안에 사람은 없고 뭐 차 버리고 도망갔겠죠. 차 조회해보니까 도난당한 차였어요. 이 차에 뭐가 있었냐면 근데 진짜 무슨 그 첩보 영화에 나오는 경찰차 있죠. 그런 내부랑 비슷했습니다. 경찰 무전기, 또 무전을 다 감청할 수 있는 장비들, 거기다가 커터 칼, 밧줄, 비닐봉투, 갈색 봉투, 장갑, 테이프, 철사끈. 딱 봐도 지금까지 일당이 쭉 애용하던 물품들이에요. 도난차를 운전했던 사람은 범인이 맞는 거지. 괴인 21개 얼굴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어이없는 게 이렇게 물건들이 많이 발견됐는데도 이 물건으로 경찰들이 할 수 있는 게 단 하나도 없었어요. 지문도 안 나오고 혈흔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깨끗했습니다. 이 사건이 벌어지고 경찰은 다시 한번 여우는 남자, 그 편의점에 있던 몽타주 다 해가지고 공개 수배를 다시 하는데요. 제보도 없어요. 다 지쳤죠. 기업들, 언론들, 시민들도 뭐 과자는 이제 손도 못 댈 것 같고 무엇보다 경찰들, 시민들이 얼마나 욕을 하겠어요. 니네가 경찰이냐? 바로 앞에 두고 놓쳐? 너네 범인들 꼭두각시 아니야? 괴인들의 꼭두각시라고 조롱을 하고요. 신문에는 사설 제목으로 무능한 경찰, 범죄자가 이렇게까지 경찰을 조롱한 사건은 전례가 없다. 경찰청장 옷벗으라고 책임론까지 불거져요. 이때는 근데 전문가들도 이 정도 했으면, 이 정도로 경찰들을 놀리고 또 돈을 갈취하러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건 이게 돈이 목적이 맞나? 그냥 사람들 조종하는 게 재미든 거 아닐까요? 그것도 일본의 거대한 기업들, 또 경찰들 아무 의미 없이 성과도 없이 돌아다니고 수사 인력만 낭비하고 근데 그게 좀 신나지 않았을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당시 모리나가 협박 사건 맡은 경찰은 일본 시가현 경찰이었거든요. 근데 여기 경찰 본부장이 야마모토 쇼지였는데요. 엄청난 질타를 받습니다. 결국에는 여우는 남자 놓친데 책임을 지고 국가경찰청으로 징계성 발령이 나요. 그런데 야마모토가 1985년 그 다음 해예요. 8월 7일에 자기 집 마당에서 석유를 띄얹고 그렇게 됐습니다. 생전에도 내 공직 인생에서 가장 치욕적인 사건이었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 제일 처음 애잡기 사장 납치되고 있죠. 그러고 나서 한 1년 5개월 만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충격적이죠. 시민들도 분신 사회자 한 건데 이 일이 크게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범인들이 뭔가 또 느끼는 바가 있었나 봐. 편지가 옵니다. 이게 마지막 편지가 됐어요. 내용은 경찰 야마모토가 죽었다. 어리석다. 하지만 훌륭하다. 오토코다. 1년 5개월 경찰들 뭘 했냐. 우리 같은 악당들 놓아주면 안 된다. 우릴 따라할 바보들은 더 많다. 그래도 야마모토에게 조의를 표하고 이제 식품회사 괴롭히는 건 그만둔다. 앞으로 누군가 협박한다면 그건 우리를 흉내낸 것이다. 우리는 나쁜 놈이다. 괴인 21개 얼굴. 진짜 마지막까지 뭔가 지들이 나쁜 놈이지만 뭔가 이렇게 그래도 죽은 사람한테는 조의를 표할게. 납치범 주제. 이런 나름의 뭔가 유종의 미라고 해야 되나? 좀 멋있게 보이려고 애를 쓴 것 같기는 해요. 또 일본
분위기가 좀 그렇잖아요. 원래 좀 실수를 하면 연좌제도 있고 또 뭐 할복해라 뭐 이러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심리적인 압박을 못 견뎠겠죠. 또 경찰의 좀 책임자이기도 했었고. 아무튼 그 뒤로는 진짜 편지가 안 왔어요. 더 이상 식품회사 협박하지도 않았고 결국에는 사람이 죽어 나가고서야 그만둔 거죠. 예. 이렇게 1984년부터 85년까지 약 17개월 동안 일본을 공포에 몰아넣었던 사건이 끝났습니다. 남은 건 여우눈. 이거밖에 없어요. 일본에 사시는 분들 혹시 보셨나요? 이런 사람? 범인들 아직도 검거 안 됐습니다. 그 수사팀이 가장 답답했던 게 뭐였냐면요. 범행 동기가 뭘까? 아,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한 걸까? 무슨 생각으로 벌인 걸까? 그리고 제가 생각해도요, 이게 단순히 돈이 목적은 아닌 것 같아요. 진짜 돈이 목적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큰 금액을 요구하지도 않고 좀 빨리 받을 수 있는 돈. 진짜 경찰에 신고하지 말고 주고 끝낼까? 약간 이럴 수 있는 돈을 요구하지 않을까요? 아무튼 돈은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해서 가져가라고 해도 뭐 경찰 때문이겠죠. 뭐 쫄보라 그런 건지 무서워서 못 가져갔고, 그리고 계속 나오는 게 주가 조작설이에요. 대기업 주가 폭락시켜서 그때 매수하려고 했나? 네. 그때 이슈가 땅 터질 때 매수해서 다시 정상화될 때까지 기다리려고 했나? 그래서 실제로요, 수사팀이 이 당시에 이 식품회사의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하거나 매도하거나 그런 금융 기록들을 봤대요. 근데 없었어요. 시세 차익을 이렇게 범죄를 저지를 정도로 많이 남긴 사람이 없었어요. 아니면 식품회사에 뭐 원한이라도 있었던 걸까? 처음엔 글리코만 집중적으로 괴롭혔거든요. 또 사장이 살고 있는 집이랑 뭐 보안 시스템 다 알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혹시 회사 안에 사장한테 원한을 가진 사람이 없을까? 이 가설에서는 지목된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미야자키 마나부인데요. 미야자키는 글리코 회사랑 사이가 완전 최악이었어요. 1970년대 회사를 고발한 거예요. 환경 오염 문제랑 또 노동운동 때문에. 근데 또 이게 미야자키 얼굴이 여우눈이랑 좀 비슷하게 생겼대요. 거기다 이 미야자키 집안이요, 야쿠자랑 관련이 있대요. 그래서 미야자키가 야쿠자랑 손을 잡고 일을 꾸민 게 아닐까 이렇게 의심을 했는데 수사 결과 아니라고 합니다. 알리바이가 확실했대요. 나중에 미야자키는 자기 진짜 억울하다고 책도 쓰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아닌 걸로 나왔고, 또 야쿠자가 했다고 보기에는 좀 어설픈 면도 있죠. 지능법은 같기도 아닌 것 같기도. 근데 아직도 미제고 단 한 명의 체포된 용의자도 없어요. 그래서 일본 역사상 거대한 기업 범죄 미스터리로 기록돼 있어요. 또 협박 사건 중에서요, 일본에서 이렇게 천문학적인 높은 몸값을 요구한 적이 없대요. 또 이렇게 조직적으로 경찰을 괴롭힌 적도 없고, 거의 테러죠. 테러한 거예요, 이거. 독극물 넣은 거. 대중들의 안전까지 위협을 했다. 그런 적도 없고. 그래서 정말 일본인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공포의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시간은 흘러서 2000년 2월 13일에 이 사건이 공식적으로 종결됐어요. 단계별로. 본인들만 기억하고 있겠죠. 지금 도쿄 시내에, 아니지 오사카 시내에 잘 걸어 다닐 수도 있고, 나중에 죽을 때쯤에 내가 사실 저 여우눈이야? 이러고 꼴깍 이렇게 죽여버릴 수도 있고. 오늘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